자, 신라 말에 왕권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신라 하대죠. 신라 하대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됩니다. 그러니까 27에 14죠. 그러니까 7년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7년도 못하고 어떤 왕은 몇 개월만 하고 그냥 나가고 어떤 왕은 뭐 그래봐야 오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왕 끌어내리고 왕래 하고 이게 정치적인 혼란이 가중될 때라다라는 거죠. 신라 말 세력 변화인데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듣고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자, 신라 말 정세, 신라 중대, 중대라고 보자라는 거죠. 선진 문물, 선진 문화, 선진 교육에 관심이 있었던 누구야? 유학생, 학생들이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육두품이에요. 그런데 당나라에 가면 능력뿐입니다. 내가 좋으면 신라의 관직에 1관등에서 5관등 이 사이의 관등도 당나라에선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나라로 유학 가는 사람들이 증가를 해버려요. 특히나 공부를 해야죠. 육두품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가요. 자, 일단 당나라의 대학교가 있잖아요. 국자감 그쪽에서 외국인 채용 공고가 떠요. 그게 이제 당나라 외국 유학생들만 보는 시험인데 빈공과라는 시험이 있어요. 신라에선 진골과 육두품이 같이 이제 갑니다. 진골 그래서 이제 시험 보지요. 외국인 입학 시험을 보게 되는데 진골이 60점 맞았어요. 육두품 공부 잘하잖아요. 90점 맞았습니다. 이제 관직 대우를 해주는데 6급 높죠. 6급 대우를 해주는데 60점이니까 8급으로 해줬다라는 거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누가 6급이 더 높죠?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진골이 육두품한테 가서 오셨습니까? 인사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진골들은 나 이거 말도 안 되는, 나 그냥 신라로 갈래 이렇게 되죠. 그럼 신라에 있었던 육두품들은 이 소문을 듣고 이런 일이 있어, 나 갈래. 야, 능력군이 나 공부 열심히 잘했으니까 가서 시험 볼 거야. 그 진골을 내 발 밑에다 둘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학을 가죠. 진골은 아예 안 가도 돼. 여기에서 우리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면 우린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점점 진골은 어떻게 됩니까? 부패한 권력으로 가게 되고요. 여기에서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그 학자나 관리들은 당나라로 유학 가게 되는 거죠. 부패한 진골들만이 남아서 백성들을 수탈하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됩니다. 자, 당연히 뭐가 생겨요? 농민분기가 여기저기에서 생기게 되죠. 너무 많은 수의 분기가 생기니까 진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라 그 수도에서 통제가 가능한 곳은 요 정도밖에 안 되고 여기는 아예 그냥 버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 땅은 신라 땅이죠. 대외적으로는 신라 땅이지만 신라 정부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땅이 돼요. 그러니까 무주국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힘 있는 자들이 권세를 앞세워서 스스로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들을 가지고 지방호족이라고 불러요. 중앙정부에서 세금을 걷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호족들은 이 지역을 통치하면서 성을 쌓겠죠. 그러면서 이 마을 사람들에게 나를 이제 성주라고 불러라. 나는 장군이니까 장군이라고 불러라 라고 자칭을 합니다. 자칭, 스스로 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중앙정부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아니죠. 이들에게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들이 지방 호족들이 이 동네에 세금도 걷고요. 이 동네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들 가지고 지방 호족. 그래서 이때 당시 신라는 중앙 통제가 가능한 곳은 요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당나라를 한번 볼까요? 당나라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에서 승려도 많이 갔다고 했잖아요. 승려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그 불교라는 거 있죠. 자, 이 불교는 왕실불교입니다. 불교의 사상 중에 왕즉불 사상이 있습니다. 뭐죠? 왕이 곧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받은 거죠. 그러면 또 특권층 누가 있어요? 귀족. 그래서 귀족들이 굉장히 이 불교를 좋아합니다. 이 삼국시대 고대사에도 그렇고 고려 그리고 조선까지 특권 계층 있죠? 귀족, 양반 이들은 상위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평민이에요. 그러니까 90%가 넘는 사람들이 평민, 천민인데 이 4%의 특권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 불교 사상에 있다라는 거죠. 자, 4%가 되려면 살아생전에 굉장히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환생을 하기 전에 부처님이 지목을 해준 거야. 너 귀족으로 태어나. 귀족으로 태어나.
라고 하기 때문에 4%밖에 안 되는 거지. 만약에 개나 소나 다 귀족이 된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선택받은 자만이 왕이 되고 귀족이 되는 것이니 당연히 이들은 우리한테 숙여야 된다라는 논리가 불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불교 종파 중에 교종불교예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 신라 중대는 죄다 교종불교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넘어간 스님들도 다 교종불교 스님이겠죠. 그래서 교종불교가 있는데요. 당나라는 선진문화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불교를 연구하고 공부 많이 한 스님들이 교종도 좋지만 이 교종에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교종에 대립각을 세우는 새로운 종파가 만들어졌으니 그것이 선종이에요. 자, 교종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여기에서 딱 보면 무엇을 중시할 것 같아요? 교리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교리예요. 교종. 그렇죠? 교리를 중시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뜻을 받들으려면 부처님이 써놓은 불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 부처님의 뜻은 책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굉장히 많이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안정적으로 해야죠. 막 뛰어다니면서 공부합니까? 안정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종불교예요. 근데 이제 선종은 얘기가 틀려져요. 자, 이 나라의 부정부패의 끝은 불교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왕실, 귀족들의 후원을 받는 교종, 이들 때문에 얘들이 돈을 탐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이 문제는 뭐가 있냐면 교종은 앉아서 책만 읽고 논리를 하고 따지는 게 일이 다다라는 거죠. 어디 부처님의 뜻이 그런 것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고타마 시타르타는 자신 스스로 수행을 해서 참선, 좌선, 수행을 해서 실천을 강조하면서 부처님이 되신 분이다. 그러면 부처님이 되려면 책만 읽어서는 한계가 있고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중요도가 바뀝니다. 물론 교리도 중요하지만 교리보다 실천이 더 행동이 더 중요하다. 자, 보세요. 이때 유학길에 공부하러 간 육두품 학자들은 자, 교종이 좋겠습니까? 절대 싫어요. 왜요? 교종은 누가 믿고 있어요? 진골 귀족들이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종을 비판하는 선종이 당나라에서 생겼어요. 그러니까 육두품 학자들도 선종이 맞다 그러면서 선종을 믿기 시작하면서 이 신라를 비판하게 되지요. 자, 봐라. 신라가 부패하고 썩어빠진 이유는 여기에 있다.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부패한 귀족들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있다라는 거죠. 교종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신라 내부로 봅시다. 여기 신라 통치가 가능한 지역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뭡니까? 여기에 다 호족들이 호족은 뭐예요? 지방 호족 같은 경우는 누가 싫어요? 당연히 진골 귀족이 싫지요. 진골은 누가 싫어요? 호족이 싫어요. 진골 입장에서 보면 얘들은 역적입니다. 그렇죠? 호족 입장에서 보면 얘들이 썩어빠진 부패한 관리예요. 단 호족의 단점이 뭐예요? 머리가 없다라는 거죠. 힘만 있어. 자, 요런 세력들이 신라를 반대하는 세력으로 이렇게 등장을 했잖아요. 때는 됐다라고 하면서 육두품 학자들이 이들의 이 머리를 채워줘야겠다 그러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호족과 연계를 하면서 호족들이 명분을 세우는데 일조를 했던 것이 육두품이에요. 그래서 육두품과 호족이 규합을 하면서 진고를 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자, 신라 중대 입장이죠. 왕과 시중 육두품이 있어요. 육두품 위치가 어디에 있죠? 왕 쪽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골귀족과 견제 세력이 있는 구도를 취하는데 신라 말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지방 호족이 있죠? 얘들은 힘이 있습니다. 대신 머리가 없는데 이 머리를 육두품 학자들이 채워줬어요. 그런데 얘들의 공통점은 뭐야? 왜 이렇게 친하게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진골귀족이 싫어요. 그렇죠? 얘들이 싫단 말이죠. 자, 이때 누구도 같이 들어오냐면 불교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종 스님들이 같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선종이라는 불교가 유입이 됐을 때 당시에 여기에 집권하고 있는 집권 세력들이 뭐 믿었다고? 교종을 믿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절하면 산으로 가잖아요. 근데 당시에 지금 교종이 왕실의 비호를 받고 중앙 집권 세력인 귀족들의 비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다 도심 한가운데 있었을 거야. 선종이 들어옵니다. 선종이 들어오면 교종의 공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죠. 그래서 2단으로 취급을 받아버리겠는단 말이죠. 사이비 종교.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교종 어딨어? 이 교종은 5개의 교가 있어요. 그렇죠? 종단이 있어요. 그래서 5교라고 부르고 이 선종은 9개의 산에
가서 암자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교구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산에 가서 육두품이 부처님을 믿고, 자, 지방호족들도 이 교정이 싫었는데 잘 됐죠. 선종이 있죠. 그러면서 이들이 한 곳에서 있으면서 힘을 키워가는 신라말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신라말에 이렇게 규합된 세력이 진골 귀족을 몰아내고 나라를 세우니 그것이 고려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지방호족 볼게요. 의미, 성주나 장군을 자칭하고 있어요. 자칭하고 있다. 나를 그렇게 불러라는 거죠. 지방의 행정, 군사, 경제권을 행사하고요. 육두품, 그리고 선종승려와 결탁을 하게 되는 것이 지방호족이요. 지방호족의 유형은 뭐가 있느냐? 권력투쟁에서 밀려나서 지방의 세력을 키운 몰락한 중앙기졸, 군진세력, 군사세력, 무역에 종사하면서 재력, 그리고 무력을 축적한 세력들, 그리고 지방에 도착 촌주, 이런 사람들이 지방호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육두품은요, 굉장히 뛰어난 학자적인 관료로 성장을 하는데요. 굴품제 사회, 그러니까 반신라 세력이 됩니다. 자, 새로운 정치 이념을 제시하고요. 호족 및 선종승려와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띄우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보자라는 거죠. 이제 후삼국의 전개, 그러니까 조금 앞으로 가서요. 후삼국이 어떻게 생기느냐라는 거죠. 보자라는 거예요. 이쪽에 양길이라는 아까 호족 세력이 있습니다. 이 양길은 도적대예요. 도적대인데 이 호족 세력 수하에 있었던 게 궁예입니다. 궁예. 이 궁예가 양길 밑에서 이렇게 이쪽 동네를 통치하고 있었고 이쪽에 견원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견원과 이 양길. 근데 양길이 자꾸 도적질을 해요. 그러니까 궁예가 양길을 몰아내고 자신이 집권을 하면서 지방호족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힘의 논리로 작은 힘을 다 규합하면서 영토가 커져요. 그러면서 영역이 커지는 거지. 영역이 커지면서 이 견원이 나라 이름을 세우니 그것이 후백제. 900년이에요. 후백제는 900년. 먼저 견원이 완산주의 도읍을 정하고 견원이 후백제를 건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후백제보다 더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궁예입니다. 궁예가 이거 봐라.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후고구려를 세웁니다. 901년에. 자, 그럼 보세요. 후고구려 그리고 후백제. 여기는 후신라가 아니고 그대로 신라겠죠. 이걸 가지고 뭐라 부릅니까? 후삼국 시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자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방 호족들이 싹 다 규합을 한 거예요. 자, 완산주, 전주의 도읍을 정했고 충청 전라 지역을 장악했고요. 군사적인 우위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요거예요. 중국과 외교 관계를 체결합니다. 특히나 5월 후당 거란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건데 이게 선택지에 나오게 되면 후백제입니다. 자, 한계는 반신라예요. 후고구려도 역시 한계가 반신라입니다. 무조건 신라, 반대하는 정책이에요. 지나친 조세도 수치하고요. 호족 포섭에 또 실패하는 한계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견원은요. 뭐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농사. 그러니까 평민 출신이 견원입니다. 견원. 자, 이제 궁예로 갈게요. 후고구려. 그래서 송악. 지금 개성입니다. 여러분 송도. 그러니까 개성 그리고 송도, 송악,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송악, 개성, 송도, 요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읍을 정했고요. 그리고 강원, 개성 또 개경, 다 똑같은. 개경, 개성, 송도, 송악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강원도, 황해도, 경기도 이 표현은 볼 필요 없죠. 아까 지도에서 우리가 다 봤으니까. 국호를 마진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후고구려에서 마진으로 바꿨다가 또 마진에서 태봉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자, 태봉. 그런데 이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새로운 신분제도를 모색합니다. 그래서 국에는요. 태봉의 밑에 광평성이라는 걸 둬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신 분 안 하신 분 마찬가지지만 조선에 보면 왕 밑에 의정부라는 게 있죠. 의정부가 있고 그 밑에 6개의 조, 6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정부처럼 이 광평성을 만듭니다. 이것이 광평성 체제예요. 그래서 광평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후고구려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원래 태봉, 광평성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어렵게는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후고구려는 광평성 체제, 광평성 체제라는 선택지가 나오면 후고구려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계 지나친 조세를 수치했고요. 자신이 미륵이라고 얘기하면서 전제 정치를 강화합니다. 이렇게 폭정을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신하들이 끌어내리고 궁예를 축출하고 조금 있다가 왕건을 추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 고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궁예는 신라 사람인데 일단 신라 왕족입니다. 신라 왕족인데 신라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신라 왕실을 부셔버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918년에 고려는 만들어지는데 궁예를 축출하고요. 신하들이 왕건을 추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려를 만들어요. 그래서 송악의 도읍을 정하고요.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방하고 민생 안정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요건 우리가 고려 시대로 들어갈 때 말씀을 다시 해드릴 거예요. 보세요. 후백제가 900년에 만들어지고요. 901년에 후고구려가 만들어지는데 궁예였죠. 궁예가 미륵신앙을 자청해요. 자기가 미륵분을 자청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궁예는 쫓아내고 그 다음에 왕건, 궁예의 오른팔이었어요. 왕거를 왕으로 추대하고 고려라는 나라를 세웠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후삼국 고려시대. 그러니까 고려는 918년에 고려가 만들어졌을 때는 후삼국, 백제, 신라가 다 있었고요. 발해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대 경제편입니다. 실질적으로 고대 경제 그리고 사회는 우리가 정치할 때 거의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짚어가는 정도로 빠른 속도로 넘어가고 문화편으로 넘어갑시다. 자, 경제편이에요. 경제정책입니다. 기본 경제. 그래서 정복지역 곡물 수치 당연한 거고 전쟁 포로, 시급 뭐 이런 것들이 기본이에요. 삼국시대. 조세곡물역 요거예요. 이제 우리 조선시대 끝날 때까지 이게 따라옵니다. 조세곡물역. 그래서 일반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있고요. 또 다른 특산품을 세금으로 냅니다. 그리고 역에는 노역과 그 군역이 있어요. 그래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군대를 가는 것 다 무료 봉사예요. 이런 것들이 있고 민생 안정책 그래서 농업 진흥을 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합니다. 역시 조선시대까지 농업 진흥책을 해요. 자, 그래서 고구려 고국천왕 때 2세기 때 을파수의 건의로 인해서 진대법이 시행되죠. 춘대춘합이죠. 수공업이 노비들이 맨 처음에 수공업에 종사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갈 때도 분명히 수공업은 평민인데 천시받아요. 왜냐하면 뿌리가 노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후기에는 수공업자를 배정하면서 이제 양인축으로 이제 슬슬 가게 되고요. 자, 상업. 신라는 5세기 말 경주 중심으로, 도시 중심으로 번성을 했던 게 시장이에요. 시장을 거꾸로 하면 장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시 원칙으로 공부해야 돼요. 시장, 장시 똑같은 말이고 6세기 초 시장 감독관청이 설치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무역이 번성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시전. 이 동시전이라는 거 지증왕 때 만드는 건데 뭐 왕은 그래요. 지증왕도 기억하시고 동시전은 시장 감독관청이에요. 자, 그래서 대외무역, 수출, 금, 은, 세공품, 수입, 비단, 서적, 약재인데 이런 건 그냥 짚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경제생활로 볼게요. 귀족과 농민이 나오는데 이제 전 시대를 다 아울러서 귀족하면 잘 먹고 잘 살았다. 농민하면 힘들게 살았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귀족 한번 경제 기반을 볼게요. 개인 토지, 그리고 노비가 있어요. 노비 재산입니다. 국가에서 지급한 노급, 시급으로 배를 채웠고요. 농민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농민을 동하는 토지 경작, 주거 생활, 기와집, 창고, 마구간, 우물 없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옷, 보석, 금, 은. 야, 잘 살았다. 뭐 외울 거예요? 외우지 마세요. 잘 살았다. 끝. 자, 농민을 봅니다. 생활, 자영농, 자기 소유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자영농이라고 불러요. 소작농은 뭐냐? 빌린 땅. 그러니까 요거예요. 자, A라는 귀족이 자기가 농사 짓겠어요? 그러니까 농민에게 소작을 줍니다. 그럼 농민이 여기에서 농사를 대신 지어주고요. 이 생산물, 그러니까 땅을 빌린 거잖아. 이 생산품, 물이 나오잖아요. 생산물의 2분의 1을 귀족에게 주면 돼요. 그럼 나는 50%만 남기고 50%는 귀족에게 주는 제도.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 같아요. 땅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아무튼 이게 소작농이에요. 빌려서 농지를 경작하는 거. 조세곡물역의 의무가 부담되었고요. 휴경농법. 이때는 비료가 없었기 때문에 땅을 일정 부분 썩혀야 돼. 그리고 철제농기구의 보급이라고 돼 있는데 6세기 때 보편화가 됐다라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자, 우경실시. 요건 조금 체크해 두셔야 돼요. 우경. 자, 우경은 뭐예요? 소를 이용한 농법인데, 농경인데, 자,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6세기 신라 지중왕이라고 나왔는데, 그럼 6세기 이전에는 소를 가지고 농사를 안 지었겠느냐?
제가 볼 때는 지웠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나라 기록, 삼국사기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6세기 이전에는 우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삼국사기의 기록으로 인해서 6세기 때 신라 지중왕 때 우경을 실시했구나. 요거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체크해 두셔야 돼요. 신라 지중왕 때 우경을 실시했다. 6세기 때. 자, 이제 신라 시대로 넘어갈게요. 자, 조세 생산량이 10분의 1 통일신라죠. 특산품 역이죠. 그래서 16세에서 60세 요거는 지금 외우고 넘어갈게요. 앞으로 다 16세에서 60세예요. 토지제도는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으니 누구요? 신문왕. 7세기 신문왕. 왕권이 굉장히 강화라는 표현보다 더 전제화 뭐 이렇게 써야죠. 왕권이 엄청나게 강했다. 자, 정전을 지급했으니 국가의 토지 지배권 강화. 정전 이퀄 국가의 토지 지배권 강화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관료전을 폐지하고 노급을 부활했으니 왕권이 약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 시험 4번 보면요. 2번 정도는 출제가 되는 것이 이 민정문서입니다. 민정문서라는 게 뭐냐면 1930년대 일본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문서가 하나 발견되는데 일본 도다이사 절이에요. 쇼소인. 이걸 우리말로 하면 정창원인데 이 정창원이라는 절에서 발견됩니다. 읽어보니까 통일신라의 5소경 중에 하나 서원경. 지금은 청주예요. 청주의 4개촌의 재산이 담긴 이 장부가 발견이 된 거예요. 자, 이 문서의 내용을 보니까요. 작성은 지역 촌주가입니다. 촌주, 토착 세력이죠. 그래서 중앙에서 파견된 촌주가 기록을 했다. 와, 이거는 엄청 어려운 건데 틀린 거죠. 어떻게 촌주를 중앙에서 보내요? 지방 토착 세력인데. 그러니까 토착 세력이에요. 매년 변동을 조사해서 3년마다 작성합니다. 3년마다, 3년. 자, 그리고 내용은 토지, 인구수, 소, 말의 수, 토산물, 별의별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소나무, 잣나무, 소, 말, 돼지, 가축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뭐에? 재산에. 재산의 기록이요. 자, 구분, 사람의 다수에 따라 9등급, 연령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누는데 요것까지는 우리 시험에서 아직 안 냅니다. 자, 국가의 조세, 공물, 역, 징수를 위한 자료로 활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국가에서 징수하기 위해서 이 동네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요걸 파악해야 징수를 할 거 아닙니까? 목적은 국가의 세금 징수를 위한 자료였다라는 거예요. 자, 상업 통일 이후에 상품 수요가 증가합니다. 당연하죠. 자, 보세요. 여기 통일된 다음에 당항성을 차지한 신라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삼국이 통일이 됐으니까 굉장히 무역하는데 이렇게 번성했을 거다라는 거죠. 조금 있으면 발해랑도 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당과 무역이 또 여기 동시 이후에 서시 남시. 예전에 동시 전 시장 하나밖에 없었는데 서시 남시가 또 만들어질 정도로 무역이 번성했다. 당과 무역이 번성해서 당항성을 차지하고요. 이슬람 상인과 무역했는데 울산항을 통해서 했습니다. 해외 산동반도와 양치강 하류에 신라방, 신라촌, 신라소, 신라관, 신라원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신라 사람들이 이 당나라로 엄청나게 여행도 가고 유학도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라 사람들이 일종의 코리아타운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한인촌, 이것이 신라방, 신라촌이에요. 신라인들의 마을.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이들을 관리해야 될 일종의 공공기관이 필요하죠. 신라소가 만들어집니다. 행정기관이요. 신라관, 여관이고요. 그리고 신라원, 사원이죠. 절. 대표적인 게 장보고의 법화원이었고 발해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조세, 국물, 역 똑같죠. 다 똑같아요. 자, 산업, 농업, 목축, 반농, 반목. 우리가 부여 공부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때 기억을 하셨을 거고 콩, 보리 이런 것들이 반농사가 중심이 됐고요. 솔빈부의 말. 목축업이 뛰어났다고 했잖아요. 솔빈부의 말입니다. 말의 생산이 뛰어난 것도 부여. 여기도 말. 근데 어디? 솔빈부. 예전에 시험에서요. 엄청난 이 긴 자료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말이 나왔어요. 말이 굉장히 뛰어나서 이것을 얻으려고 몇 년을 기다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발해입니다. 발해. 자, 수렵, 모피 이런 것들. 그래서 수공업 보면 금속가공업 그리고 직물업, 도자기업, 철, 구리 아무 의미 없어요. 싹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무역에서 당나라 발해관이에요. 발해관은 당나라가 직접 산둥반도에 설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당나라가 발해와 무역을 하기 위해서 기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발해관이에요. 자, 교관선 왔다 갔다 하는 수출선이죠. 그래서 수출, 모피, 인삼, 불상, 자기 하나의 단어처럼
외우자라는 거예요. 모피인상 불상자기 됐어요. 기타 국외 교류가 활발했고요. 신라도, 일본도, 거란도 이런 길들이 있었다라는 거. 사회편, 이제 신분제도를 한번 보고 들어가자라는 거죠. 고대, 그러니까 예전에 철기시대 때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철기시대 때 가와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민이 있었어요. 부유층이죠. 부유한 백성이라는 뜻의 호민. 하호, 아래 하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좀 평민인데 농업에 종사했던 평민, 노비가 있어요. 사료 중에 귀족들이 하오를 노비 부리듯이 부렸다라는 거죠. 하오가 뭐예요? 평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오라고 해서 노비처럼 부렸다 그러니까 노비 아니고 평민입니다. 자, 고대 국가, 중앙집권화 국가로 가면서요. 귀족, 가와 대가는 귀족으로 가고 하오는 평민이었죠. 평민으로 갑니다. 노비는 천민으로 가겠죠. 그런데 이 호민이라는 놈이 애매해요. 귀족으로도 가고 일부는 평민으로도 갑니다. 그래서 호민은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와요. 만약에 낸다면 하오고 하오가 시험 문제 나온다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아무튼 하호 나오면 평민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귀족은 이렇게 특권층이었고 평민은 대부분 농민이었고 천민은 비자유민으로서 노비가 있었다라는 거죠. 삼국사회, 자 여기도 이제 중요하지요. 고구려입니다. 지배층, 왕족과 귀족이 있는데요. 왕족은요, 게르부, 고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씨가 왕이 됩니다. 고씨 이 부족 중에서 왕이 나온다 해서 고씨는 왕족이고, 그리고 오부 체제로 되어 있잖아요. 이 귀족들이 오부입니다. 그래서 게르부, 고씨잖아요. 게르부, 손오부, 전로부, 관노부, 순노부인데 왕족은 고씨, 그리고 귀족은 오부였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귀족회는 뭐예요? 제가에 의해서 했다라는 가들이 보이는 특징, 씩씩하지요. 그렇죠? 상무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풍을 형성했던 나라가 고구려. 그리고 형사취수제, 이거 부연돼요? 그렇죠? 고구려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옥제, 공부 안 해도 되죠? 다 공부했고요. 엄격한 법률, 왜요? 감옥이 없으니까요.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항복 패전한 자는 다 죽였어요. 자, 우리가 백제 한번 볼까요? 백제. 백제는 지배층은 부여씨예요. 그래서 우리 백제 부흥 운동할 때 왕자 풍이 있잖아요. 이 풍은 성씨가 부여예요. 그래서 부여풍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부여씨 왕족, 그리고 귀족은 8성인데 진씨, 애씨, 사씨, 연씨, 협씨, 국씨, 백씨, 묵씨 다 외울 거예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8개의 성의 귀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귀족부터 하고, 자, 귀족을 한번 볼까요? 보세요. 이게 양직공도라는 건데요. 이 양나라의 사신들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양나라의 사신도의 그림, 이거 중국 거예요. 중국 거. 우리 거 아니고. 중국의 사신을 보낸 이 그림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 일본 그림, 일본 사신이 있고, 뭐, 발해 사신이 있고, 발해래. 고구려, 백제, 신라 사신이 있고, 여기 중앙아시아 사신이 있고, 사신의 그림을 싹 다 그려놓고, 그림 그려놓고 글자로 설명을 써놨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백제, 여기구나. 그래서 사진 땅 찍어가지고 이렇게 옮겨놓은 거예요. 자, 이게 양직공도인데 양나라의 사신을 파견했을 때 이 웅진성 시대의 그림이에요. 자, 이 양직공도 사신 딱 보면요, 굉장히 세련됐죠. 누가 봐도요, 여기에서 와 진짜 아름답네라고 하는 사신이 백제 사신이에요. 딱 보면 보여요. 그러니까 백제는 특징이 뭐예요? 세련됩니다. 세련됨.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해요. 백제는 아름답다, 세련됐다라는 착각을 하는데 일단 백제는 피가 어디예요? 고구려예요. 그래서 고구려의 문화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무적인 기상, 씩씩한 거, 사냥 이런 거 좋아한다. 고구려? 아니에요. 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예전에 상무적인 기풍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그냥 안 읽고 고구려네 그러고 찍고 다 틀린 경우가 있어요. 이거 상무적인 기풍, 요거 씩씩하고 엄격한 법률 다 똑같잖아요. 백제하고 고구려 똑같습니다. 거기에 추가되는 것이 백제는 관료사회였고 세련됐다라고 추가돼야 돼요. 자, 정사암회의인데 정사암회의 말 그대로 귀족회의인데 정사암, 정치를 돌보는 바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바위 이 안에 투표함이 있는데 이렇게 바위에 있어요. 그러면 귀족들이 올라가서 여기에도 투표를 딱 하고 내려와요. 그러면 귀족장이 올라가서 이걸 딱 열어보고 찬반 몇 프로 찬성 통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위 위에서 일을 봤다. 어떤 일? 정치를 봤다. 이름하여 정사암회의.
화백회입니다. 그래서 부여의 호암사 바위가 굉장히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사료로 출제가 제시가 된 적도 있습니다. 30몇 회에서 출제가 됐었어요. 이것도 기억하시고. 특징, 고구려와 비슷하기 때문에 상무 깊음입니다. 그러니까 상무, 막 사냥 즐겼고 격기 이런 거 즐겼다라고 좋아했다라고 하면 고구려 아니라고 백제 똑같다고요. 뒤에 걸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반역한 자나 패전한 장수는 죽여버렸고요. 절도한 사람은 귀양과 동시에 2배를 물게 했고요. 횡령한 사람은 처벌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3배 물게 했고 종신형을 선고를 했다라는 거죠. 투호, 바둑, 장기 이런 것들을 즐겼고요. 투호 같은 거는 항아리에다가 이 화살 이렇게 던져가지고 하는 거 있죠? 그 놀이가 투호. 그리고 바둑, 장기 같은 거 이렇게 세련되고 이렇게 우아한 이런 것들을 즐겼던 것이 백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역 패전한 자는 사형, 절도는 귀양과 동시에 2배, 횡령은 3배 플러스 종신형. 이게 사료로 제시됩니다. 그럼 뭐예요? 백제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라도 그렇고 백제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체크 잘 해두세요. 자료 제시하기 딱 좋아요. 신라 들어갑니다. 자, 신라의 지배층은 성골과 진골이 있죠. 왕족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왕을 배출했던 왕족이 성골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왕족. 자, 육두품은 귀족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자, 화백회인데요. 귀족회의예요. 그래서 귀족들이 여기에서 만장일치로, 그러니까 완전 북한이죠. 이 A라는 사람을 사형에 처하자라고 했을 때, 자, 투표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드는 거죠. 만약에 귀족 중에 한 명이 안 들었다. 그러면 이제 낙인 찍히는 거죠. 아쭈 저기 반대했어. 나중에 네가 뭐 안건 올리면 난 손 안 들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키는 것이 화백회의입니다. 자, 이 화백회의를 주관했던 사람이 그 귀족들의 우두머리 상대 등이 주관을 했어요. 자, 골품제는 혈연에 따른 사회적 제한이 있었습니다. 자, 혈연, 그리고 사회적 제약. 이게 무슨 얘기냐? 보자. 정치적으로 못 올라가요. 지금 진골이지요. 앞에 뭐가 빠진 거예요? 성골. 그래서 1관등부터 17관등까지 쫙 갈 수가 있었고요. 6두품은 6등급 아찬까지, 5두품은 10등급 대남아까지, 4두품은 12등급 대사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진골 출신은 자비, 청, 황색을 모두 입을 수가 있었지만 이 육두품은 자색은 절대 입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법이 그래요. 비색, 오두품 비색을 절대 입을 수가 없죠. 자색과 비색. 그리고 그 황색을 입는 사두품은 황색밖에 못 입는다. 이런 답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요렇게 보세요. 이 진골과 육두품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진골과 육두품이 모두 다 귀족이라며요. 그럼 귀족 대우를 받잖아요. 자, 이 육두품은요, 귀족이면서도 항상 진골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어요. 왜? 자, 진골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선을 그어봅시다. 자, 그렇다면 진골은 6등급 아찬이 그 티오 자리가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6등급에 올라가기는 굉장히 쉬워요. 누가? 진골 출신들은요. 그런데 보자.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6등급은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TO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얘들은 공부를 쭉 하라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안 돼요. 근데 얘들은 공부 안 해도 그냥 올라가는 자리가 6등급이에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등난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차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등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6등급이에요. 그래서 자비청 황색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보자라는 거죠. 아하. 그리고 짜증나는 거는 또 있어. 진골과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있잖아요. 얘들이 지금 뭐만 가지고 따진 거예요? 정치. 그래서 정치적인 진출이 여기까지 제한이 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죠. 짜증나죠. 그런데 어디 정치뿐만 아니고 사회 활동에도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진골은 육두품은 얘들 둘을 비교하자면 성골, 진골, 육두품 있죠. 방의 크기도 틀리고요. 담장의 높이도 그 집 구조 자체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성골은 방 크기가 24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4평 정도. 그리고 진골은 21자.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한 3평 정도. 육두품은 그 아래. 그래서 이 18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방이 조금이라도 커지면 끌려갑니다. 절대 여기를 넘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담의 높이도 저쪽에 집이 안 보여요. 그러면 성골 혹은 진골이야.
그런데 다음에 위치가 건물이 보일랑말랑하면 6두품이고 보이면 5두품, 4두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담장의 재료까지 틀립니다. 그래서 담장의 재료를 뭘 썼느냐, 못 썼느냐, 못 쓴다. 뭐 담장 그래. 그래서 들어가요. 들어가면 우물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안 돼요. 얘들은 있으면 안 되고 얘들은 있어야 되는데 있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우물의 뚜껑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도 따져요. 그러니까 아주 뼈에 사무치는 제도가 이 골품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1관등에서 5관등 이 자색을 입는 사람들이 지방장관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장관이라고 하니까 육두품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도 장관이에요. 장관은 이 진골의 특권입니다. 특권. 진골만 장관에 임명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상생활까지 규제가 되는 것, 그리고 왕족, 성골, 진덕령 이후에 끝났고 진골, 무열왕 이후에 왕족이 되는 것. 육두품은 이제 대족장 출신으로 등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아찬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5두품, 뭐 5두품 대남아, 4두품 대사 이렇게 가고요. 3두품이면은 통일 이후에 평민화가 돼요. 중위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종의 특진제도입니다. 어딨어? 안 써있네? 특진제도. 일종의 특진제도인데 6등급으로 아찬까지 6두품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죠. 나이는 차고 호봉수는 찼는데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짜증이 확 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진제도를 만들어줘요. 사중하찬이라는 걸 만들어줍니다. 물론 이들의 관직은 6등급이에요. 하지만 6등급보다 더 아찬보다 위의 등급을 하나 특진제도를 만들었으니 사중하찬, 9중대남아, 7중남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중위제도다라는 거죠. 화랑도가 있는데 원시적인 청소년 집단에서 기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진흥왕 때 공인이 되고요.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 화랑도. 원래 화랑도는 한 명의 화랑과 그리고 여러 명의 낭도가 이렇게 한 명의 화랑을 필두로 이렇게 물이 지어서 있는 것을 가지고 물이 도자를 써서 화랑도라고 합니다. 화랑은요, 귀족의 아들 중에 한 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이 귀족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되지 못한 귀족들의 자제는 낭도로 편입이 되고 평민들의 자제나 평민은 낭도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랑 이렇게 구성이 되죠. 여러 명의 낭도가. 이 화랑 위에는 화랑의 우두머리 국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방금 봤었던 신라의 병폐 갈등 중에 골품제가 있었잖아요. 이 골품제, 신분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기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왜? 귀족과 평민 간의 관계가 좋습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무리지어서 이들이 했던 게 뭐냐면, 선현들에 의한 제사를 지내고, 무술을 연마하고, 그리고 학술, 이런 공부를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같이 무리지어서 먹고 자고 입고 싸고 공부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무일년마다 평민이 다쳐. 그럼 누가 옵니까? 화랑이 와서 이 낭도를 치료해 줍니다. 그럼 옆에 있는 낭도, 귀족의 자식들인 낭도도 이 평민 낭도를 고쳐주겠죠. 그러면서 이제 치료하면서 고마움을 느끼는 낭도, 화랑도 이렇게 우린 괜찮아. 한민족이야. 같이 한 화랑도잖아. 이렇게 하면서 의기투합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갈등을 해소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절, 완화하는 기능을 가졌던 것이 화랑도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그냥 막 다니면 안 되니까 원광의 세속오계, 원광법사가 스님이에요. 세속오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군이충, 사친이요, 교의신, 임전무태, 살생유택인데 아무래도 청소년 집단이에요. 화랑들이 청소년 집단이다 보니까 얘들이 같이 다니면서 청년들이니까 술 마시고 사고를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화랑도의 규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광법사가 세속오계를 얘기합니다. 세속오계 요거를 지켜라. 다시 얘기해서 화랑도의 지침서입니다. 사군이충. 그래서 충으로서 군 그러니까 임금을 섬기고, 사친이요 효로서 부모님을 섬기고, 교우이신 그 친구는 믿음으로 사귀고, 자 임전무태 여기 자 충효로서 유교적인 성격이 나타나고요. 임전무태 전쟁에 임할 때 퇴하지 않으며 전쟁 도교적인 성격이 나타나고요. 살생유택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이는 게 아니고 가려서 죽여야 되는 불교적인 성격. 그래서 유, 불, 선이 같이 나오는 것이 화랑도입니다.
자, 통일신라, 신라중 때 정치적 안정이 있었죠. 영토와 인구가 증가하고 남북국 시대예요. 왕건의 전제와 그리고 육도품의 두각입니다. 그래서 국왕을 보좌하는 쪽, 육두품이 국왕 쪽에 있다 그러면 언제요? 중대입니다. 그렇죠? 자, 민족통합, 고구려, 백제, 옛 지배층에게 신라 관등도 부여하고 장수직함도 줬고요. 그리고 유미는 구서당에 편성을 했는데 구서당 10정 공부했잖아요. 구서당은 중앙군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신분이 하급관원 신분이고 그리고 월급도 받았던 공무원이에요. 이 유민들을 구서당에 편성을 했다는 것 자체가 민족을 차별하지 않겠다라는 민족통합 정책이다라는 거죠. 진골귀족.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장관직을 싹 다 독점을 했던 세력이 진골이고요. 합의를 통해서 화백회의에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자, 신라 말 정권 다툼. 그렇죠? 귀족 이렇게. 그래서 지방호족이 성장을 했죠. 자영농을 몰락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지죠. 밀란, 중앙정부의 문란, 강압적 조세징수. 그래서 원종과 애노의 난이 나오면 뭐다? 이것은 신라 말로 풀어라 라는 거죠. 진성여왕 때. 자, 발해 한번 봅시다. 지배층은 소수의 고구려인이에요. 자, 그래서 대씨, 고씨 이렇게 중요 관직을 차지했고요. 피지배층은 다수의 말갈족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고구려인이 다수의 말갈족을 지배했던 시스템이 발해다. 말갈사회의 전통적 생활 모습을 어떻게 했다고요?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반란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고, 국가행정을 보조하기 위해서 무엇을? 촌주를 말갈인에서 뽑았다라는 거죠. 자, 지식인, 당의 빈곤과에 응시합니다. 그리고 당의 제도와 문화를 수용했고요. 자, 당의 빈곤과 응시에 대한 신라와의 관계도 좀 엿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등재서열 사건이에요. 빈곤과 순위로 인해서 신라와 다툼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발해와 신라가 신라 유학생들이 빈곤과 시험을 봤는데 발해 순위가 신라의 신라 학생보다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뇌물을 조금 주고 이것을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는 게 어때? 라고 그 당나라에 부탁을 한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등재서열 사건이고, 쟁장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당나라 사신의 위치. 그러니까 당나라 왕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 사신의 연회를 베풀잖아요. 그러면 요 옆에 있으면 이 당나라 옆에 앉기 위한 자리쟁탈전이 쟁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당나라 사신의 위치를 두고 신라와 다툼을 벌였던 것. 그렇죠? 요런 것들이 또 그 발해, 그리고 이제 신라의 관계였다라는 거죠. 자, 요 정도 하고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그 문화편으로 들어갈게요. 좀 쉬었다 갑시다.